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과정에서 있었던 국제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해방을 한 뒤부터 한국전쟁이 일어난 그때의 상황까지의 국제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하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우리 조선은 1950년 6월 25일이 되면 한국전쟁을 맞이하는데요. 바로 북한 김정은이의 할배 김일성이가 남침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6.25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한국전쟁은 자그마치 3년 1개월에 걸쳐 벌어지는데요. 실제로 전쟁을 한 기간보다 전쟁을 멈추는 정전협상을 한 기간이 더 괴로울 만큼 슬프도록 지겨운 전쟁이었어요. 사실 이번 6.25 전쟁 역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국제정세를 보게 되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전쟁이었는데요. 김일성이가 행동대장이 돼서 미쳐서 날뛰어서 내려와서 그렇지 사실은 김일성이 뒤에 든든한 뒷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6.25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한국전쟁이 왜 당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을 얘기할 텐데요. 당시에 미국과 소련, 중국, 북한이 한국전쟁을 놓고 어떤 계산법으로 주판을 튕기고 있었는지 그 꿍꿍이 속내를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배경을 당시의 국제정세로 보는 거네요. 네, 우선 오늘 내용은 당시의 글로벌 정세의 두 주먹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풀어갈 건데요. 중간중간 필요하다 싶으면 중국하고 북한의 김일성이도 조연으로 출연시켜서 얘기를 진행할 거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소련 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된다 이거죠? 네. 1945년 8월 15일이 되면 우리 조선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을 맞이하는데요. 사실은 이때 이미 한반도 조선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될 그럴 운명이었어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공식적으로 항복을 선언한 날짜가 8월 15일인데요. 그런데 그 날짜보다도 이미 5일이나 앞선 8월 10일에 미국과 소련은 합의를 봅니다. 그러니까 38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나눠서 분할 점령을 하자는 합의였는데요. 당시에 북쪽은 이미 소련이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북쪽은 그대로 소련한테 맡기면서 남쪽은 미국이 관리를 하는 걸로 합의를 본 거죠. 그리고 우리 조선은 해방이 되고요. 3년 뒤인 1948년 5월 10일에 한국은 총선거를 통해서 재헌국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같은 해 8월 15일이 되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고요. 당연히 북쪽은 김일성이가 최고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면서 소련의 영향력 아래에서 알아서 잘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실질적인 분단국가의 역사가 시작되겠죠? 네, 맞아요. 이렇게 북쪽은 북쪽대로 그리고 남쪽은 남쪽대로 지금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기는 했지만 아무튼 남북 각자는 국가체제를 구성하면서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시점에 한국에서 돌발 상황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착수하게 된 건데요. 1948년 4월이 되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최대한 빨리 철수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부터 한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까지 가능한 조치를 빨리 취하기로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가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1948년 9월이 되면 실제로 미군이 한국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건국될 때쯤 해서 미국이 우리한테 손을 뗐다는 의미입니까?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난다는 의미가 미국이 한국을 포기해버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당시에 미국의 판단은 더 이상 한국에서 병력하고 군기지를 유지해야 될 그런 전략적 이익이 없다는 판단이었는데요. 그래서 미군의 수는 최소화하면서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걸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최소한의 수준에서 군병력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판단이었어요. 사실 당시에 내린 미국의 이런 판단은 미국 경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유럽에서 치렀던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군사 비용이 이미 많이 폭등해 있어서 미국은 그 부담을 좀 덜어내고 싶었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줄어든 군사 비용은 핵무기로 대체를 하면서 미국은 더욱더 핵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나가게 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태평양 전쟁도 다 끝났고 관리하던 지역 정부까지 수립된 상황이니까 슬슬 군비 감축도 하고 뭐 그런 개념으로 미군을 철수시킨 거네요. 최소한만 남겨두고. 네, 맞아요. 지금까지 1948년 당시까지의 미국과 한국의 상황을 얘기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소련에 있어서 의미 있는 한 해가 되는 그 1949년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부터는 소련 이야기네요. 네, 소련이 핵실험을 성공한 시기가
바로 1949년 8월인데요. 드디어 소련도 핵을 가졌네요, 그때. 네. 그리고 바로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소련 입장에서는 핵 개발 선물에 중국 공산화라는 인센티브까지 얻으면서 공산권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된 건데요. 사실 중국의 공산화 소식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미국이 우방국으로 생각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때까지는 중국이 공산주의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미국이 동맹국으로 인식하고 있던 중국이 갑자기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공산주의 국가로 돌변해 버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949년은 소련한테는 공산화된 중국이라는 아군이랑 핵을 가지는 큰 호재가 두 개나 있었네요. 네. 그런데 1949년은 다른 한편으로는 소련에게 악재가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바로 1949년 4월 4일에 미국,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해서 나토가 창설되는 겁니다. 일종의 유럽권 군사동맹기구로 유럽 지역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소련 봉쇄 정책이 나토였고요. 이렇게 해서 당시에 소련은 유럽 지역에서만 미국의 두 가지 압박 정책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중 하나가 앞에서 얘기한 나토라고 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고요. 나머지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유럽을 재건하는 마셜 플랜이 되는 건데요. 마셜 플랜은 전쟁 피해를 입은 유럽 지역에 원활한 복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경제적 지원 정책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다른 한편으로는 소련의 공산주의 이념이 유럽으로 확대되는 걸 견제하기 위한 그런 미국의 대소 봉쇄 정책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마셜 플랜을 통해서 소련 공산 세력을 경제적으로 방어하고 나토를 통해서 군사적으로 견제하고 소련 공산 세력이 유럽 쪽으로 확장 안 되게 그쪽은 바리케이트를 단단히 쳐놨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견제했어요. 그런데 유럽 말고 동아시아 쪽에는 뭐 없습니까? 상대가 미국인데 당연히 있겠죠. 1950년 1월이 되면 미국은 또 하나의 카드를 꺼내들게 됩니다. 바로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던 딘 애치슨이 자기의 이름을 따서 애치슨 라인이란 걸 발표하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이 태평양에서 차지할 미국의 방위선 라인을 공개적으로 설정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당시에 미국이 방위선으로 그은 애치슨 라인을 보면 알료산 열도에서 일본 그리고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한 선을 애치슨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잠깐 화면을 보셔야 되겠네요. 애치슨 라인이 공산 세력 확장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애치슨 라인을 선언하는 겁니까?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애치슨 라인을 기준으로 세계 지도를 펼쳐서 선을 하나 쭉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우리 자본주의 영역이니까 공산주의는 아예 넘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애치슨 라인을 미국이 정한 민주주의 마주노선으로 봐도 되겠네요. 네. 당시에 미국이 애치슨 라인을 설정한 배경에는 소련의 스탈린하고 중국의 마오쩌둥이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려는 그 야욕을 애초에 꺾어버리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숨어 있었는데요. 유럽에서 공산권의 영역을 넓혀가려는 소련과 대만을 먹으려는 중국의 모습에서 당시의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야욕이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소련하고 중국하는 행동 보니까 세력 확장하려는 게 보인다 이거죠. 네.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애치슨 라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당시에 한국과 대만이 미국의 아시아 방어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당시에 차지하고 있던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미국의 판단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런 미국의 판단은 나중에 스탈린이 한국 전쟁을 승인해버리는 그런 오판을 낳는 계기가 됩니다. 그때 한국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다는 게 의외네요. 미국이 애치슨 라인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시에 CIA가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분석한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서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 가능성을 낮게 판단해버린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남침을 한다고 치면 북한하고 중국이 같이 남침을 할 건데 그러려면 소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건데요. 미국은 당시에 북한하고 중국을 소련의 지원이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위성국가 정도의 위상밖에 안 된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런 소련은 당시에 미국이 압도적인 핵 우위를 배경으로 이미 압도하고 있었으니까 소련 역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국가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미국이 소련을 자기보다 밑으로 본 거고 중국이랑 북한도 소련 고봉 정도로 봤네요. 네. 앞에서 얘기한 소련에 대한 미국의 이런 판단은 사실 1950년 전까지만 해도 맞았는데요.
그런데 1950년에 에치슨 라인이 발표되고 나니까 그 판단이 오판이었던 걸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당시에 남한과 북한 간에는 이미 크고 작은 교전이 발생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1949년에서 1950년에 들어서는 김일성이 남침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1950년 미국의 에치슨 라인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스탈린은 북한의 남침 계획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스탈린이 처음에는 남침 생각이 없었네요. 네. 그런데 에치슨 라인이 발표되고 스탈린이 에치슨 라인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한반도는 에치슨 라인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미국이 딱 일본까지만 방위선으로 설정해 놓은 걸 스탈린 자신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한 겁니다. 이때부터 스탈린은 눈깔이 돌아서 마음이 확 바뀌기 시작하고요. 어차피 한국은 미국의 방위선 안에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거기서 한국 전쟁이 발생해봐야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낮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미국은 마지노선 개념으로 에치슨 라인을 그어놓은 건데 소련은 거기까지 먹어도 괜찮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겁니까?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김일성이가 남침을 하자고 양념도 좀 치면서 스탈린을 설득하니까 스탈린이 북한의 남침을 승인하는 그런 오판의 계기가 됩니다. 결국에 1950년 5월, 그러니까 6.25 전쟁이 발생하기 한 달 전에 소련의 스탈린은 북한의 남침 제안에 동의하기로 결정하고요. 그 내용을 중국의 마오쩌둥에게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당시에 마오쩌둥의 생각은 또 달랐다는 겁니다. 소련이랑 생각이 달랐다는 게 중국은 남침을 안 하려고 했다는 말입니까? 네, 처음에는 그랬어요. 마오쩌둥은 사실 한국 전쟁보다는 자신들 중국 내의 경제 재건에 관심이 더 많았는데요. 이미 공산당하고 국민당 간의 중국 내전이라는 그런 홍역을 치른 마당에 또다시 남의 나라 전쟁에 참여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마오쩌둥의 생각은 이랬는데요. 중국 경제를 되살리려면 국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3년 이상의 평화가 유지돼야 중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차피 전쟁을 해야 된다면 굳이 한국 전쟁보다는 대만을 다시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중국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 역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설정한 에치슨 라인이 영향을 미쳐서 중국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에치슨 라인에서 한국과 대만이 빠졌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미국이 에치슨 라인에서 대만을 빼버리니까 중국이 북한의 한국 남침보다는 대만에 더 집중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중국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전쟁 치르고 피해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경제에 신경을 더 쓰고 싶었던 거네요. 네. 이렇게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소련과 중국은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둘 다 매한가지로 같은 놈이긴 한데 실제로 더 얍삽한 놈은 스탈린이었는데요. 당시에 스탈린이 가지고 있던 이중적인 심정은 이랬어요.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공산권의 영역이 확대되니까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생기는 건데요. 왜냐하면 공산권 내에서의 마오쩌둥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 같아서 그게 불안했던 거죠. 한마디로 하나의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논리였어요. 그런데 스탈린이 마오쩌둥을 경계하면서 이렇게까지 생각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고슬라비아에서 요시프 티토라는 지도자가 혜성처럼 등장하게 되는데 마오쩌둥이 그 사람처럼 아시아에서 성장하는 게 많이 거슬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탈린은 중국을 한국 전쟁에 참전시키면서 미국과 중국이 적대적 관계가 되기를 바랬고요. 그래야 중국이 소련에 더 의지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중국을 스탈린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면서 중국이 독립적으로 강대국이 되는 걸 견제하려고 했고요. 중국의 마오쩌둥은 소련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건 맞는데 최대한 자율성은 가질 수 있는 그런 중국을 만들고 싶어 한 겁니다. 중국의 마음이야 그렇게는 했는데 어쨌든 중국은 스탈린의 말을 따르기로 한 거네요. 그렇게 북한이 소련을 설득을 했고 소련이 중국을 끌어들여서 전쟁이 시작된 거네요. 맞아요. 정리를 하자면 1948년에서 1950년 사이에 벌어진 이러한 국제적 정세는 사실 스탈린에게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시절이었는데요. 1947년에 시작된 유럽의 마셜 플랜, 1949년에 창설된 유럽의 나토는 스탈린에게는 분명히 위기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미국이 대규모로 배치한 주일 미군하고 일본의 재무장 정책
정책 역시 소련을 봉쇄한다는 그런 정책의 일환이었으니까 스탈린에게는 분명히 압력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스탈린은 반대로 기회도 가질 수 있었는데 1948년에 한국에 있던 주한미군의 철수, 1949년에 성공한 소련의 최초 핵실험 성공, 그리고 이어진 중국 공산화에 따른 중화인민공화국 선포는 스탈린이 느끼기에 공산권 세력을 보다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했어요. 소련은 6.25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반도의 공산화를 추구했고요. 성공만 한다면 동아시아 진출에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가졌는데요. 그리고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발생한 한국전쟁에서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킨다면 미중 간의 적대적 관계가 고착화돼서 중국이 자신 소련에게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등에 업은 소련의 스탈린은 북한의 남침을 승인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기습적이고도 전면적인 남침에 의해서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중국이 끝까지 참전을 안 했다 그랬으면 어째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데요. 당시에 중국은 이제 막 공산당이 집권한 상태였고요. 그렇게 공산당이 집권할 수 있었던 뒷배 자체가 소련의 스탈린이었는데요. 그런 소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당시에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겠네요.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은 듣기에 따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제 스타일로 좀 무식하게 한번 좀 풀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형님, 내 남한함 치려고 하는데 뒷배 좀 봐주소 이제 이랬는데 스탈린이 요즘 분위기 모르나 유럽하고 일본하고 전쟁 끝난 지 몇 년 됐다고 벌써부터 설치고 난리고 이랬다는 거죠. 네. 근데 소련이 핵도 좀 가지고 자신감도 좀 생긴 상태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신경도 좀 끈 것 같고 하니까 스탈린이 그러면 중국 불러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스탈린한테 형님 저도 지금 좀 힘듭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많이 힘들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스탈린이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니 지금 니를 키워준 게 누군데 뒷배는 내가 책임진다 하면서 고를 외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나 어려우신 분들은 마지막에 얘기한 이 정도만 기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또 무식하다고 욕하는 분들 많이 있겠네요. 아무튼 오늘도 긴 시간 감사합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된 상황을 당시의 국제정세 관점에서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